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감염관리팀에 있긴 하지만 저희 청춘과 30대, 20대를 모두 다 중환자실에 바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5년간의 중환자실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실 가족을 위한 연구를 한 두 차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얻은 저희 조그마지만 뭐 사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 좀 담아서 중환자실 환자 가족이 경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중환자실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중앙대 흉부외과 홍준하 교수님이 쓴 기고문인데요. 이 기고문에 제가 여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환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 환자는 대학 교수셨는데 중환자실의 경험을 아주 낱낱이 적나라하게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AMI로 이제 CPICU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다시 병동 가셨다가 수술 후에 다시 CPICU에 오게 되면서 그런 경험을 기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충격받았던 문구는 중환자라면 마땅히 조용한 환경에서 잘 자고 영양 공급 잘 받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중환자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때의 경험이 전쟁터 같이 매우 끔찍했다. 다시 수술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중환자실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라면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와닿아야 될 것 같다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런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은 또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중환자라는 그 자체만으로 단어에서 오는 걸로만 봐도 이미 아시겠지만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요. 그로 인해서 위급성이 있을 것이고 불확실한 예후, 그리고 언제 이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상실의 공포, 그리고 생소한 환경이 있죠. 기계로 가득 찬 그런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면회 시간 제한으로 인한 환자와 분리로 인해서 이미 중환자실 가족은 우울, 불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PTSD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사랑하는 가족의 누군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 것 자체가 환자 가족에게 모두 영향을 주고 그게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모든 장애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게 중환자실 퇴원을 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중환자실 퇴원하고 나서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길게는 퇴원 후 1년까지 지속이 돼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저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근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 어떤 증상이 있고 이게 몇 퍼센트에 나타나고 여기에서 국한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환자실 가족이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관계적 갈등, 의료진 간의 관계적 갈등은 구체적으로 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실 입원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본인의 가족이 위중하고 언제라도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이 글은 제가 이제 중환자실 가족 한 15명 정도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만약의 경우에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항상 불안해요. 안 그래도 중환자실은 죽기 전에 들르는 곳이라 들어서 더욱 무섭더라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중환자 가족은 이 중환자실 입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고 그게 어떤 연령이나 성별이나 교육이나 경제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다 높은 상태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환경에 처한 환자 가족보다 그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회가 안 되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중환자실은 면회가 제한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에는 한 번 또는 두 번, 딱 30분, 오전, 오후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가족이 경험한 정서장애는 무력감인데 이 무력감은 면회 제한으로 옆에 있을 수 없다는 그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면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사이에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저렇게 안 좋은 사람을 두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불안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가 힘들 때 가족이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서 결국에 무력감을 느끼게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중환자실 환경 때문에 또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환자실 가족이 면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면회 시간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10시, 거의 10시에 오시는 분은 없고요. 한 9시 반 정도 중환자실 입구에 와서 계속 기다리죠. 그래서 10시가 돼서 자동문이 착 열리면 종종 걸음으로 보호자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누구도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부분 잔뜩 긴장한 얼굴로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와서 환자분 앞에 딱 서게 돼서 맞닥뜨리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에크모 있고 CRRT 있고 뭐 벤틸레이터 있고 인퓨전 펌프 있고 거의 기계에 파묻혀 있는 아주 생소한 환경이죠.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매우 희귀한 상황이고요. 생소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물은 환자와 의료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료진이 먼저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반겨주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SICU인데 제가 근무했던 SICU는 다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시긴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여기 보이시나요? 일러스트 보이시나요? 네, 간호사가 앉아서 이카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미지를 제가 이 사진을 딸 수가 없어가지고 일러스트 이미지를 딸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중환자실 의료진이 면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딱 보여주는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 걸 수 없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나 바빠 건드리지 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이 컨택 절대 되지 않고요. 이 컴퓨터를 앞에 두고 막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일을 하고 투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가족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이고 본인이 조금 사교적인 분들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나마 그런 분들은 되게 적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가 뭔가 말을 했을 때 그게 이 진료에 방해가 될까 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침상가에 30분 동안 어떡하니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까이 서 있지도 못하고요. 뭔가 방해가 될까 저 멀찍이. 그래서 저 분이 오늘 아버지를 보러 오셨을 텐데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봤을까? 손이라도 잡아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0분을 엄청 기다리셨을 텐데 그냥 그렇게 30분 동안 서 있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남에게 맡겨진 본인의 가족을 보호하거나 도와줄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면회 시간에 이제 라운딩을 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커니 그냥 30분 내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호자분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셔도 되고 가서 인사를 하셔도 되고 가까이 가셔서 계셔도 된다라고 하면 매우 고마워하시죠. 저는 이 상황이 가족이 중환자실에 면회를 왔을 때 무력감을 경험하는 그 감정을 말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가족의 불확실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uncertainty라고 하는데 중환자실 가족은 질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죠. 의료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질병에 대한 지식 부족과 환자의 상태와 예후를 예측 불가능하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끔 의료진이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uncertainty란 불확실감이라는 특정 지어진 정서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uncertainty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중환자실이 환경이 낯설고 그리고 중환자실 입실이나 막연한 두려움과 게다가 가족을 가까이서 볼 수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어요. 이런 면회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무력감이 생기고 이것들이 결국 가족의 불확실감을 더 가중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감은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 가족이 뭔가 정보를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가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중환자실 내려와가지고 주치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동의서를 받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뭐라 설명은 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머리 하나도 안 들었어요. 뭐 사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안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사인한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뒤에 제가 여기 더 달진 않았지만 그래서 녹음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가족분들이 딱 이걸 키면 우리를 뭔가 탓을 하거나 뭔가 잘못을 잡거나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이 마음이 좀 진정되었을 때 이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듣고 이 상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자기가 사인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 중환자 가족이 뭐 무력감이라든지 불안 같은 그런 정서적 경험, 장애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의료진과의 관계적 갈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 소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환자실 가족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직접 돌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는 게 없고 이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대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중환자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약자의 상황에 돌입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환자는 말도 못하고 거의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한 번 더 봐주느냐 안 봐주냐 그건 의사 간호사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아마 뭐라 얘기를 하셨겠죠. 말씀을 하시면 너는 보호자니까 내가 하는 말만 들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는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지 자세히 듣고 싶지만 굉장히 간단히 넘어가고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답답한 것을 넘어서 이 교수님을 과연 믿어도 되냐 불신까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중환자실 의료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매우 배타적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타적 전문성 때문에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인터뷰처럼 부당한 상황이 생겨도 진료에 지장을 받을까 봐 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인터뷰한 것에 비하면 인터뷰한 것을 돌이켜보면 거의 10번 참고 한 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의료진이 이렇게 행사하는 권력은 결국 중환자 가족에게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수직적 관계 속에서 또 이런 관계도 수직적인데 게다가 이 대화의 내용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의학료가 우선 생소하고요. 그리고 다시 되묻고 뭔가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담당 의사와 해진 시간을 우선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이렇게 뭔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계속 일정이 바뀌잖아요. 회진 시간이. 근데 그 회진 시간이 바뀔 때마다 가족분들이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린 경우가 많고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어떻게 그 소통의 질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환자 가족이 또 의료진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또 다른 부당함이 결국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부정적인 예우를 의료진이 언급을 하면서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근데 의료진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이제 의료진이라 하면 치료적 한계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의료진의 부정적 말 한마디가 결국 그 가족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서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사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미쳐버릴 것 같죠 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중환자실 1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수술할 때 퍼미션을 받을 때 항상 끝은 블리딩과 사망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 듣자마자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 뒤에 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고 뭐 이런 절차와 동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의료진, 환자, 가족 간에 이게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의료진, 환자, 가족 간의 신뢰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가족분이 의료진이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만 제가 따왔는데 방어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
라고 이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죠.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진 거죠. 근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이래도 또 언제 나빠질지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희망을 아예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의료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중환자 가족 또한 돌봄을 제공하면서 고통과 그리고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의료진이 공감해주면 좋겠다. 공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지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는 아파서 누워있는 거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언제 전화할지 몰라서 밤새 잠을 못 자요.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집에 서울에서 쉬겠지만 대부분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지방에 계신 분도 많아서 대기실이나 병원 곳곳에 쪽잠을 자는 분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환자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가족이 힘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으면 그 반응이 얼마나 극적으로 나타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매우 거기에 대한 공감과 지지에 대한 요구가 높고요. 그렇게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대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만약에 의료진이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하게 되면 신뢰관계는 완전히 라포 형성은 확실하게 됩니다. 여기 이 인터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가 TA로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SICU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일을 겪었을 때 경험한 연속극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들이 다쳐서 엉망이 돼서 이젠 못 살겠구나 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바깥까지 나오신 거예요. 교수님이 나오셔서 지금은 많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가 본인의 마음을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했는지 모르고 가끔씩 힘들 때면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앞에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배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지금 되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뭔가 위로와 공감을 해주면서 지지해주는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앞으로 간호대나 의과대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족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가족의 요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뭐 많은 요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는 접근에 대한 요구입니다. 아직은 저희 병원도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루에 한 번도 지금 제한적으로 열고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 시국이 끝난다 하더라도 면회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면회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중환자 가족은 접근에 대한 매우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침상 옆에서 환자가 자신을 찾을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고요. 자율면회를 했을 때 이미 임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환자 임상 예후라든지 정서적 반응이라든지 가족들 자체적으로도 정서적 장애나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환자 가족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환자 상태 및 치료 간호에 대한 정보와 확신의 요구가 높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통이 중요할 것이고 소통이 잘 되면 의사결정이 또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소통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도 소통은 다 하고 계세요. 면회하실 때 라운딩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소통의 질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이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미 중환자를 대상으로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에서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냥 입원 초기에 ICU 입실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중단이라든지 병동으로 전동 가거나 태어나는 모든 각각의 시기에 따라 제공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정보 전달에서 더 나아가서 이해한 의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그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무력감에서 비롯된 부분인데 면회를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이 ICU 케어에 인볼브하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뭔가 치료를 할 수는 없겠죠. 석션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ICU 케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오감을 통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력감을 해소하고 그게 결국 더 나아가서 그 환자 가족이 디시전 메이킹을 내린다거나 환자 안전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중환자실 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런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점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과연 뭘 요구를 하는지까지 같이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을 하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이 두 문장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여기 안에는 되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고 있고, 그거를 오늘 많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 가족은 불안, 무력감, 불확실감 같은 정서적 장애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걸로 인한 관계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 및 치료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요구가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미 아시는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건 밸류 메소드라 그래서 중환자실 가족이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소통 전략으로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ICU 간호사로 있으면서 약간 10계명 같이 제 마음속에는 갖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제가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읽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이 V는 논의 과정에서 가족의 기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A는 가족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환자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가족들로부터 질문들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가족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게 하려면 첫 인사부터 되게 중요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의료기술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고 생명이 연장되는 거기에서 조금 패러다임 시프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중환자실에 계셨던 환자분과 가족이 중환자실 퇴원하고 나서도 부정적인 경험,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좀 감소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재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중에 대표적인 게 Patient Family Centered Care인 것 같고요. 그런 중환자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가족이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가족의 기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단순히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의료진과 그리고 상호 유익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이 ICU 케어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나 팔리에이티브 케어 모두 다 ICU 세팅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ICU 케어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ICU 세팅에 있어서 접목되고 정착되는데 이런 인식이 많이 고민되고 그리고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